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강대 메타버스 전문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고요. 지식융합미디어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서강대 현대원 교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세계 최초로 이 메타버스 전문대학원을 만들게 된 이유는 제가 2015년에 우리나라의 XR 회사들을 전부 모아서 한국 가상현실 산업협회라는 코브라라는 협회를 정부의 요청으로 제가 협회를 만들게 됐고, 또 회장까지 하게 된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조금 일찍 AR, VR, XR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깊게 들여다봤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소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 비접촉,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준비는 잘 되지 않았지만 갑자기 이제 링 위로 불러 올려지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아 이거를 좀 앞으로 체계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그 필요한 인재들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이런 기회를 결국 우리가 산업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뼈아픈 경험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재 양성, 그다음에 이 메타버스라는 거대한 새로운 어떤 현상을 우리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체계화돼야 된다. 예. 그 모든 중심에는 결국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메타버스 전문대학원을 만들게 된 거죠. 그 오늘 강연 중에서도 또 AI 디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디핀이라는 거는 분산을 지향을 하는 거고, 네. 근데 AI는 어떻게 보면 집중을 요구하는 네. 어, 기술인데, 이 둘이 진짜 함께 갈 수 있을 건지. 음. 그 AI의 파워라는 것은 결국 이제 젠슨 왕은 그거를 AI 토큰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젠슨 왕이 생각하는 비전은 뭐냐면 우리가 전기를 쓰듯이 이제 꽂으면 전기를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럼 꽂으면 AI 토큰을 쓸 수 있는 시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 거대한 원전을 만들 수도 있지만 사실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도 전기는 생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처럼 컴퓨팅 파워를 생산하는 방식도 저는 다원화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러면 AI 토큰을 우리가 누구든지 쓸 수 있는 시대로 결국 시대의 흐름은 가고 있는 게 맞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가 이 웹3 시대에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시대가 활짝 열렸잖아요. 그러면 개인들도 상당히 많은 컴퓨팅 파워, 즉 AI 토큰을 필요로 하게 되죠. 그런데 현재 웹 2.0 시대에 만들어진 이 독과점 형태의 클라우드 방식은 의외로 비쌉니다. 상당히 비싸요. 그러니까 개인 딴에서 조금 쓸 때는 편리하고 가격이 괜찮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비즈니스화되기 시작하면 이게 상당히 가격 압박이 커요. 저희 대학원만 하더라도 벌써 그 가격 압박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디핀에 사실은 학문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갈지 그 궁금증에서 시작된 부분도 있어요. 네. 실질적인 수요가 생기니까 네네. 여기서 네.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아까도 이제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재 국내 대학교들 중에서는 이런 행사를 주최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네네. 이런 것들 과감하게 하신 뭔가 이유가 있으신지, 혹은 뭐 음. 어떤 결단이 있으신 건지. 네. 저는 이제 주로 저의 학문적 관심은 IT 정책인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산업과의 접점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학계에 있는 사람치고는 제가 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늘 산업 현장의 문제점을 깊게 좀 들여다보고 대안도 제시하고 때로는 표준화도 이끌고 때로는 새로운 어떤 미디어를 뭐 도입하는 데도 앞장서고 그런 역할을 제가 쭉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테크놀로지 또는 새로운 어떤 IT에 추동되는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뭐랄까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그거를 빠르게 확산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기회, 우리나라의 어쨌든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에 대한 일종의 책임감 같은 게 오히려 저는 더 강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사실 리스크도 있죠. 학계에 있다 보니까 사실 산업계의 어떤 이슈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위험 요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다 보면 어떤 액션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래도 그런 감수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더 앞서 나가는 액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저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웹3에 대한 부분들 또는 디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대중에게 널리 인지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사실은 합법화된 영역으로 잘 집어넣을 거냐, 안정적으로 잘 관리할 거냐가 이슈지 그 기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이 큰 흐름으로 웹 2.0에서 웹 3로의 전환, 물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도 있지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엄청난 기회의 요소들이 더 크다. 그 기회의 가능성을 일단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작용이 있지만 이 부작용을 어떻게 우리가 잘 통제해 나갈 것이냐. 예. 이것도 사람들이 알아야지 통제가 되는 거예요. 법만 제정한다고 통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일단 널리 알리고 대중적으로 이것이 인지가 되고 지금 이런 변화들이 발생되고 있고 그런 속에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로 인한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예. 그 단계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그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좀 접점을 넓혀가는 기회로 삼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행사가 기획이 된 겁니다. 네. 그 현재 이제 학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디핀이 왜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 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웹 2.0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대한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이미 세계 경제가 고착화되어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장표에서도 미국의 탑 10 기업을 뽑으면 벌써 6개, 7개가 다 IT 기업이고 AI 기업들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기업들의 경제 장악력이 점점 커져간다는 거예요. 이미 국가를 초월할 정도의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웹 2.0 시대가 계속 될 것이냐라는 지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대안적으로 웹 2.0이 지금도 여전히 공고하지만 웹3라는 대안적 시스템이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인지가 되는 거고요. 물론 웹3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토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시장 실패들을 낳았고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여전히 지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웹3는 상당히 많은 장점이 있고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정 부분 이 웹 2.0과 블록체인과 디센트럴라이즈 즉 탈중앙화된 어떤 네트워크에 의해서 추동되는 웹3가 공존하게는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웹 2.0의 소위 부의 독점, 이 헤게모니의 독점 현상을 어느 정도는 견제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학문적인 관점에서 생겼던 부분이고요. 당연히 그 결과로서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 AI가 결국 많은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컴퓨팅 파워의 필요도가 점점 더 커져갈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용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국가가 내든 개인이 내든. 근데 이미 고착화된 이 클라우드 시장의 소위 거대한 세계 기업들은 거의 독과점의 담합 구조를 저는 띄고 있다. 그러면 뭔가 강력한 대안적인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면 이 독과점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이미 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안적인 여러 가지 해법들을 찾아보는 중에 이 디핀이라는 것이 대단히 매력적이고 확장 가능성이 많다. 물론 디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시장 실패들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확실한 어떤 석세스 케이스도 지금 내놓고 있지 못하지만 네트워크의 여러 가지 운용과 구축과 그 다음에 개인들의 참여 정도와 확장 가능성 여러 가지 요소들을 비교해 봤을 때 잘만 이게 제도권 안에서 잘만 유지가 된다면 상당히 대안적 세력으로서 잘 작동될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확장성은 웹 2.0의 이 소위 클라우드 시스템 못지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매우 공감합니다.
네. 그 어스캠 프로젝트, 네. 그리고 안드레킴 AI 음. 이런 기술 문화를 또 접목한 시도를 계속 하셨었는데 네. 이런 융합이 가져올 변화와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세요? 결국 이제는 학문의 융합이라는 게 모든 게 결국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촉발되는 거라고 봐요. 네. 결국 지금까지 우리는 뭐 제 이번에 나오는 책에서도 강조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문명이라는 개념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장 최고 상태의 문화적 사회적 상태를 우리가 문명이다. 아, 이게 문명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문명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만든 문명 세계에서 인공지능이 만든 문명 또는 인공지능과 함께 만드는 문명의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결국 우리의 산업,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사회, 우리의 경제, 이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이라는, 즉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게 되는 결국 인공지능에 의해서 추동되는 엄청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적인 영역에서 연구의 성격도 달라져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산학협력이라는 것이 그냥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원이 아니라 학문의 영역에서 저희처럼 응용학문은 산학협력 자체가 가장 최고의 교과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저는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바로 응용을 하시는 네, 네. 그것도 아카데미아랑 음. 그 메타버스 산업을 이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선생님 생각에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보통 이제 가트너에서 그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즉 어떻게 보면 기술의 생명주기 커브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테크놀로지가 시작이 되게 되면 일단 그 기대의 어떤 상승 국면을 타게 되죠. 마치 그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엄청난 기대의 상승 곡선을 타면서 어마어마한 자원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근데 결코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 기술이 한 사회에서 채택이 되고 그게 석세스 케이스로 연결되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장벽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인식, 기술을 채택할 거냐 말 거냐. 디핀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제도의 문제, 그다음에 기술적 여러 가지 애로들을 어떻게 빨리 해결할 것인가. 그게 기술적이든 법제도적이든 사회적 인식의 문제든 많은 것들을 거쳐내야지만이 그게 시장에 안착하는데, 그러면 결국 기대의 피크 지점에서 엄청난 다운턴을 겪게 돼요. 왜? 그 기술이 얘기하던 유토피아는 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추락을 겪게 되는데 그게 환멸의 골짜기로 내려꽂게 되는 그 시기를 겪게 돼요. 지금 메타버스는 그 환멸의 골짜기로 완벽하게 지금 떨어진, 그 나락으로 떨어진 단계고요. 다만 이제 스마트 글래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그 AR, VR, XR,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술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화가 되고 거대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메타버스의 비전을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구조조정도 하고 방향도 좀 이렇게 바꿔보긴 했지만 결국 그렇게 갈 거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가상의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상이 결국 연결되고 통합될 것이라는 비전은 누구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기술은 발전해 왔고 이제 결국 안경의 형태로, 그러니까 쓰는 HMD가 아니라 글래스 형태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시점이 멀지 않았거든요. 이제 올 하반기 되면 삼성도 내놓는다고 하고 지금 메타나 구글도 야심차게 좀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누구나가 쓰는 안경을 통해서 AR, VR, XR, 메타버스의 세상을 보게 된다면 그건 게임이 끝난 거죠.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1, 2년 사이에 그 거대한 변화가, 즉 2007년에 아이폰으로 인해서 스마트폰에 의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듯이 스마트 글래스가 오게 되면 결국 스마트 글래스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스마트 글래스에 연결되어 있는 통신 시스템을 통해서 AI와 자연의 기반으로 연결, 이 모든 것들, 그 다음에 글래스에 AR, VR, XR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투시되고, 이러한 새로운 세팅에서 거대한 인공지능 파워가 우리 글래스로 연결되는 세상이잖아요. 말 그대로 현실에 다시 저는 이 메타버스의 어떤 비전이 우리 현실로 다가오는 게 저는 멀지 않았다. 물론 이제 불리는 이름은 달라질 수 있어요. 뭐 메타버스라는 이름이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 그 나라가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진흥법을 만들 때 메타버스법이라고 하지 않고 조금 더 브로드하게 가상융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가상융합 산업 진흥법이 우리 정식 법 명칭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가상융합과 관련된 기술과 산업, 이것은 앞으로도 굉장히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될 만큼 저는 확장성, 발전 가능성이 크다. 예, 여전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또 교육자이자 또 리더로서 기술보다 먼저 고민해야 할 가치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결국 저는 미래라고 봅니다. 미래. 사실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담론이 좀 사라진 지가 오랜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산다는 것은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다른 표현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미래를 맞을 준비를 언젠가부터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좀 암울함, 예, 그런 그 환경 속에 좀 갇혀 있는 그런 매일매일 제가 보는 그 답답함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기술을 통해서 가장 먼저 미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미래에 준비를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도 공부하는 학생들이다. 예, 그런 부분들을 제가 늘 강조하죠. 예, 그래서 기술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또 그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결국 저는 교육이다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또 함께한 젊은 아까 많은 또 창업자들, 개발자들, 그리고 학생들, 이게 이제 전하고 토큰포스 독자들 포함해서 혹시 전하고 싶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실 자체가 녹록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굉장히 거센 변화의 압력이 바깥으로부터 지금 밀려오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준비의 현실은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자만이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열심히 움직여 나가시기 바랍니다.